그러면서 부자가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안녕하세요, 신불견우입니다. 오늘은 책 부자의 그릇에 대해 내용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은 총 3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부자의 질문으로 6개의 목차, 2장 부자의 고백은 7개의 목차, 3장 부자의 유언은 4개의 목차로 총 17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 부자의 질문부터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처음 목차 시작에선 현재 돈이 없고 빚이 있다면 내 잘못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책에선 말합니다. 돈에 대해 너무 건성이 없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대했던 건 아니었는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목차 선택에선 돈은 쥐어지는 순간 쓸지 말지 선택하거나 쓴다면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 탓, 세상 탓을 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땐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시기적으로는 돈을 쓰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때 또는 시기적으로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돈을 써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라고 책에선 말합니다. 그 다음 목차 경험에선 사람에게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고 그보다 큰 돈이 들어오면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그럼 그 돈을 다루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바로 당연하게도 많이 다뤄봐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생겼다고 해도 돈을 다룰 수 있는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천적 생각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다뤘다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책에선 말해요. 그 다음 목차 거울에선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거금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쓰다가 또는 낭비하다가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책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신용에선 돈은 반드시 타인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 통장 잔액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이 곧 신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며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만능이 아니며 돈이 사람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돈 자체가 그 사람은 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모두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걸까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는 그 한 면만 보기보단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남의 흠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며 자연히 돈과도 멀어집니다.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나를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1장의 마지막 목차 리스크에선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외제차를 탄다거나 무조건 대출을 받는다든가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 소비하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은 젊을수록 빨리 할수록 실패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지 않으면 온종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를 알려주는데요. 그 리스크는 바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운을 잡으려면 배틀을 빨리 많이 휘두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배틀을 많이 휘둘러 볼수록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부자들은 안다는 거죠. 즉 배틀을 휘둘러서 경험을 쌓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큰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갖고 있다고 시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부자의 고백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목차 기회에선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니다. 선의의 라이벌은 의욕을 북돋아주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두 번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 요식업은 운전 자금이 적다, 먹는 장사는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이 크다, 주방도구, 요리 솜씨, 컨셉 정도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투자금으로 브랜드 장사를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적어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판매 단가가 낮아서 그걸 높이고 싶다면 브랜딩을 하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주먹밥은 한 번 레시피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해두면 요리사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먹밥이 아니더라도 매뉴얼화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노력파 비즈니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부채에선 회사나 개인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빚 때문이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자가 되려면 빚을 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잘만 활용하면 빚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시로 만약 1억을 빌렸는데 연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면 금리만 잘 상환할 경우 1억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도 언젠간 갚아야 하는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해 빌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1억은 보험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소유에선 돈이란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것, 전 세계 모든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돈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자들은 그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상대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부자들은 부동산 같은 구매한 물건의 가치가 구매 후에도 상승할지를 생각하며 물건을 구매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관리해서 부자와 빈자가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가치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가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시장에 내놓았을 때의 가치인 교환가치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부자들은 이 내재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서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어도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빚과 투자는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것, 투자는 반제액이 상한이 없는 걸 말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뭘까요? 사업의 장래성, 이윤,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돈을 낳기 때문이죠. 그럼 부자는 무엇을 보고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까요?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의 장래성, 반제 능력은 부차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과가 좋으면 더 좋지만 설령 실패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차, 계획에선 시작한 게 없어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작게라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지점에 따라 매출이 다를 수 있으며 입지 조건, 업태, 메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주먹밥 가게의 장사 포인트는 두 가지, 테이크아웃형과 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 각자 특징을 살펴보면요. 테이크아웃형은 서비스 제공형에 비해 종업원이 필요 없고 공간도 적게 들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작은 공간에서도 개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제공형은 점 내에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해서 종업원과 장소가 필요해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운영 형태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시장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주요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등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안의 내용물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장사, 뭘 하든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자신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목차, 장사에선 손님의 입맛에 맞는 제품이 준비됐다면 점포를 차릴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번화한 곳을 찾으라고 조언해줍니다. 또한 목표는 숫자로 정확히 계산 가능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 월 1000만 원이 목표면 2,500원의 주먹밥을 4,000개 이상 팔아야 한다. 그리고 한 달에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루 133개 이상은 팔아야 한다. 8시에서 20시까지 영업한다 하면 시간당 11개씩은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개업한다고 해도 손님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한 명의 손님이 오더라도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팁은 처음 오픈 시에는 홍보를 위해 주력 메뉴를 조금 싸게 팔다가 홍보가 꽤 됐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쓰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갖고 싶다는 욕구를 부추겨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은 운이 좋아야 성공하지만 그 운도 실력이 받쳐져야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수단으로 또 미디어는 좋은 수단이며 가게를 미디어에 홍보할 땐 돈을 써서 있어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가게 앞에 줄을 서게 한다든가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 홍보 효과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상승세라면 점포를 확장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확장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목차 가격에선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두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다고 또 책에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브랜드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격 결정권이야말로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싸면 귀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2장의 마지막 목차 5판에선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의 의사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한 결정, 성급한 대출은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지출되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많아지면 조급해지고 냉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해줍니다. 처음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 등의 컨셉을 잡은 게 있다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해줍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위해 위탁할 것은 위탁할 필요가 있지만 단 그 경계선은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이라면 적어도 맛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지금에 얽매이면 안 되고 그 타이밍을 또 잘 판단해야 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을 만큼 빠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해주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부자의 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첫 번째 목차 파멸에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 즉 냉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단골 손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파멸도 작은 크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차 도산에선 항상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면 자신의 힘만으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수많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목차 그릇에선 실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신을 너무 믿는 것과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그대로 계속할 것인가 등으로 사업의 선택지를 좁히면 안 된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 타이밍, 물건의 가치 등 의사결정을 할 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 해도 잘한 게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 돈은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등의 조언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가장 멍청한 사람은 당신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 돈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자기 제품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다 등의 직언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고,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실패한다. 그리고 운이 계속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니 계속 시도하라고 실패한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다면서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귀한 자산이 돼서 그걸 토대로 10억 원도 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이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며 돈은 계속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한테 투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에 어울리는 그릇,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시 던지며 다음 목차로 넘어갑니다. 3장의 마지막 목차, 사람에선 돈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고. 본인의 아픈 딸이 수술 받는 날에 같이 있어주는 건 돈으로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후 편지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과 경험이다. 돈이 아니다. 또한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이렇게 3장까지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에필로그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필로그는 작가가 강조하는 말들이라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문장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갖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린다. 세 번째,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선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다섯 번째,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연인 사이에서 뭐라고 답해야 좋을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두 영역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가 부자의 그릇 총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면서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요약이 맞나 싶긴 한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불추어 차선을 제가 제대로 솔직히 요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던가 아니면 인스타 브레인?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